자, 금왕절입니다. 금왕절은 신유술월로 되어 있죠. 가을에 시작을 알리는 신월, 그리고 더위가 가고 일교차가 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은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 흰 이슬이죠. 가을의 정가운데, 그리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땅속에 물이 따뜻해지기 시작한다는 추분입니다. 춘분서부터는 땅속에 물이 시원해지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월은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한로, 철한자 이슬로자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이 있습니다. 서리상자 내릴 강자죠. 하강한다 할 때 강, 신월을 봅니다. 입추에서 백로, 입추와 처서를 얘기하죠. 신월은 네 장생지 중 가을을 여는 첫 달로 지장가는 무인경이다. 절기로는 가을의 시작인 입추와 더위가 가고 일교차가 심하다는 처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인경주의 무를 먼저 봅니다. 입추에 이르면 무토의 적극적인 작용력에 의해 대지의 문이 닫히면서 연글기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입춘에서는 대지의 문이 열린다고 했었습니다. 무광절 때.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지의 문이 닫힌다라는 의미는 목화의 기운이 끝나고 금수의 기운이 시작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광합성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수의 계절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을 한참 할 때는 익어가기까지를 하죠. 정을기에서 기토, 그 기토가 작용력이라 그랬죠. 음토적인 작용력, 그게 뭡니까? 광합성이었었죠. 그래가지고 계속 영양분을 잎사귀가 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그래서 대지의 문이 닫히면서, 즉 광합성이 끝나면서 익어가기가 끝나고 드디어 뻘겋게 익어가는 연글기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잉태의 기운인 임수가 잉태하기를 시작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임수의 기운이 언제 시작됐죠? 하지입니다. 꽃이 지고 하지에서 열매만 살짝 남아가지고 이제 나 열매야, 결실이야, 그리고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안에 씨도 생긴다 그랬죠. 그 씨 안에 처음으로 임수가 정화와 함께 시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운이 너무 약했죠. 그래서 이제 익어가기를 하는 미월을 지나가면서 임수의 기운이 좀 정화의 기운에 힘입어가지고 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생명력이 좀 붙으면서 드디어 신월에 들어서면서 연글기가 시작될 때 잉태의 기운이 드디어 잉태를 시작한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정화의 따가운 햇살은 기토의 익어가기가 아닌 무토의 연글기를 돕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미월에서는 익어가기를 할 때 광합성을 상당히 활발하게 했죠. 그게 이제 그랬지만 광합성이 끝나면 뭐가 됩니까? 가을로 넘어갈 때 양토적인 작용력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연글기, 빨갛게 익어가는 연글기와 그리고 잉태의 기운이 드디어 잉태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양토적인 작용력을 펼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 처서가 되면 숨어버린 더위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음기가 강해짐으로써 열매와 씨는 숙살에 의해 연글기가 강화되는데 연글기의 강화는 곧 잉태의 기운인 임수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입추에서 시작했던 잉태의 기운의 잉태가 이제 점점 처서가 되면 더위가 사라지는, 더위가 자기 처소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처서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삼선한 기운이 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연글기, 즉 숙살에 의한 연글기가 강화되는데, 이 말은 연글기의 강화는 곧 잉태의 기운인 임수가 그 씨 안에서 서서히 힘을 품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경을 봅니다. 무인경 중에 경. 백로의 이를 즈음 경금인 결실이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을목은 잎에 저장해 놓은 그동안의 모든 영양분을 경금에 공급함으로써 씨에 대한 생명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그랬습니다.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소리죠. 경금인 결실이 마무리되면서 이때는 벌써 백로쯤 되면 다 자랐다는 뜻이죠. 빨갛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 이 과일을 딸 것이냐 이런 계산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쯤 되면 을목은 잎에 저장해 놓은 그동안의 모든 영양분을 경금에 공급함으로써 씨에 대한 생명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이긴 뭡니까? 씨 안에 그동안 저장해 놨던 미월 정을기 때 저장해 놨던 그 영양분을 모조리 공급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자기로서 그 씨에 대한 생명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그랬습니다. 자, 6월로 넘어갑니다. 6월은 금왕절의
가을의 왕지로서 지장가는 경신이고 절기로는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와 가을의 정점으로 밤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추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경신 중에 경금입니다. 신월 적극적인 숙살지기에 의해 다 연근 결실은 백로를 지나면서 음토적인 작용력 영향 아래 이슬을 맞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연글기의 극성기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슬을 맞는다 하면 사실상 소극적인 음축의 눈이 열리는 것과 같아 이는 묘월 경칩에서 입눈이 생기는 시점과 상대적이지만 같은 이치다 그랬습니다. 음양의 상대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백로를 지나면서 음토적인 작용력 영향 아래 그랬습니다. 사왕지, 묘, 오, 유, 자. 요 왕지 한 달은 기토가 관장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기토가 돋보이긴 하지만 기토가 함께 관장을 한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토는 기토대로 경금과 신금을 품게 되죠. 춘분에서 신금에서 경금으로 관장식이 바뀔 때는 토생금으로 경금을 품고, 그리고 추분에서 경금에서 신금으로 바뀔 때는 신금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관장식이 시작할 수 있게끔 작용력을 펼친다, 그런 의미겠죠. 이슬을 맞는다 하면 소극적인 응축의 눈, 즉 이슬은 백로라 하더라도 이슬이 내린다 하면 벌써 기운이 내려간다는 걸 의미해요. 가을로. 그러면 과일 안에 들어있는 신금이 드디어 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튼튼해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소극적인 응축의 눈이 뭡니까? 신금의 기운은 응축의 기운이죠. 그 응축의 기운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한다, 그 뜻입니다. 즉 홀로 남은 시가 되면 응축을 시작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는 묘월 경칩에서 입눈이 생기는 시점과 상대적이지만 같은 이치다 그랬죠. 금과 목은 서로 극관계에 있지만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음양의 상대적인 이치죠. 신금을 보겠습니다. 가을의 정점인 추분에 이르면 기토생 경금에 의한 마지막 연글기, 즉 현재까지는 경금의 관장식이죠. 이 추분까지. 6월에 오면 기토생 경금에 의한 마지막 연글기가 끝나면서 경작을 마무리하고 을목은 낙엽이 됨으로써 그 잎사귀 안에 있는 영양분을 몽땅 공급을 해준 거죠. 지금 을목은 낙엽이 됨으로써 사계절 오행변화가 보여준 1년 순환의 마디를 이름과 동시에 경작, 남은 홀로 남은 씨에 대한 소극적인 응축이 시작된다. 수월입니다. 한로에서 입동까지 한로하고 상강이 들어있는 거죠. 술월은 네 작용지 중 가을을 겨울로 바꾸는 환절기로 지장가는 신정무, 진월과 더불어 양토적인 작용이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절기죠. 절기로는 찬이슬이 시작된다는 한로, 그리고 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강이 있다 그랬습니다. 둘 다 차가운 거를 의미해요. 신정무 중 신금입니다. 한로에 이르면 찬이슬이 시작되면서 음기는 깊어지고 홀로 남은 씨에 대한 소극적인 응축이 본격화된다. 추분에서 홀로 남은 씨가 됐죠. 그럼 그때부터 마당 멍석 위에 놓여져 있는 씨들처럼 그때부터 이제 소극적으로 따가운 햇살에 이제 응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여기다가 이제 한로, 찬이슬을 맞고 정화가 이걸 또 말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소극적으로 응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신정무의 정화입니다. 상강에 이르면 입동에서의 적극적인 응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동은 뭡니까? 겨울이죠. 겨울이니까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응축을 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극적인 응축은 극성을 이루는데, 소극적인 응축을 극성을 이루어야 적극적인 응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밝음의 기운인 정화는 서리와 함께 신금 씨를 더욱 견고하게 함으로써 생명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리를 맞으면 겉에 차가운 서리, 습기 같은 것이 내려지고 정화가 따가운 햇살이 그걸 또 말리고 서리가 내리고 정화가 말리고 그러다 보면 더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응축이 강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소극적인 응축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을의 햇살과 함께. 그 다음에 신정무 중에 무를 보겠습니다. 양토적인 작용력. 상강에서 입동에 이르기까지 무토는 소극적인 응축을 극대화함으로써 해월 입동이 되면 적극적인 응축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는데, 여기에서의 모든 준비가 환경 조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양토적인 작용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찬이슬을 맞으면서 단단해지고 서리를 맞으면서 단단해지고 정화와 함께 환경적인 모든 준비 조건을 갖춰져서 그렇게 되게끔 작용력을 펼쳐지는 게 바로 양토적인 작용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극적인 응축이 극대화를 거기서 이루어야 드디어 해월 입동에서부터 시작되는 적극적인, 겨울이죠, 적극적인 응축을 받음으로 인해서 동지에는 응축의 극대화를 이룸으로써 드디어 잉태를 완성한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상강에서 입동까지 홀로 남은 씨의 응축
웅축과 발금, 신금과 정화죠. 웅축과 발금이 조화를 이루어야 입동 이후 잉태의 기운 임수가 생명력인 간목의 기운을 품으면서 잉태를 이룰 수 있고 동지에서 생명력으로서의 잉태를 완결히 지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지장간도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완결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 음양의 균형 관계를 상당히 여기서 강조를 좀 한 겁니다. 이게 웅축과 발금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만 잉태의 기운 임수가 간목의 기운을 품고 잉태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 해월의 지장간이 뭐였었죠? 무갑임이었죠. 바로 적극적인 웅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임수가 생명력을 품으면 나 생명력 품어서 내년 입춘에 태어날 거야 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생지라 그랬죠. 여기까지입니다.